안녕하십니까. 이제 처방을 위한 여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드물지만 중요한 분량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많은 분량, 변화에 대한 저항 및 효과의 유지 등입니다. 보다 심한 분량은 인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량에 대하여 사회도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게 됐습니다. 개인 사항의 소송에서도 지금의 법규는 매우 엄격합니다. 이런 분량에 대한 불허용은 다른 종류의 분량에 대해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있어서 분량의 허용 수준을 ppm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백분율 대신에 ppm을 쓰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혹은 칼라 TV 조립을 위한 전자 구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 품질 계획 수립은 백분율 수준이면 충분했지만 ppm 수준으로 표시하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ppm 수준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추가적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대화된 기술, 자동화된 공정, 자동화된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품질 과학자와 품질 교정의 광범위한 활용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지난 2장에 걸쳐 체계적인 처방 과정을 도입하면서 많은 예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처방에서는 전면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증세에 관한 심오한 분석 및 원인 탐구의 광범위한 시험이 뒤따릅니다. 마치 피스톤 링의 경우와 같습니다. 피스톤 링의 경우에 있어서 투자자는 증세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거나 우리는 과거부터 해온 것처럼 다른 곳에 투자를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는 ppm 수준의 부품을 얻기 위하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ppm 수준의 부품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실적에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첫째,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샘플링 정책은 제품에서 일정한 샘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노트를 제외하고 불량 노트는 분류합니다. 우리는 구슬 상자로 모의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구슬 상자는 100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10개, 즉 1%는 청색입니다. 그 청색 구슬은 불량입니다. 이 구슬 상자에는 수백 개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개의 샘플을 용이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중에서 불량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82개를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없습니다. 하나가 있군요. 이번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로트가 같지만 샘플 내 분량의 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1%의 분량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샘플링 계획을 세운다고 합시다. 샘플 100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만일 분량이 없으면 그 로트는 양호하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선적을 합니다. 만일 그 샘플이 1개 이상 분량이 포함되면 그 로트는 불량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분류합니다. 따라서 어떤 로트는 선적하고 다른 로트는 분류합니다. 로트마다 같지 않습니다. 샘플 중에 분량이 발견되지 않은 로트는 그야말로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샘플 채취에 대한 제한은 소요되는 샘플의 크기입니다. ppm 수준의 부품에서 샘플 크기는 수백 또는 수천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의 크기는 로트의 크기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 채취도 학문입니다. 또 하나의 거짓은 검사자가 제품을 분류하면 모든 분량이 검출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간 검사자는 매우 다양하며 그들은 나타난 분량 중 약 80%만을 골라냅니다. 결국 나머지 20%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일 우리가 제품을 불갑을 분류하고 치명적인 분량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비인간에 의존하지 않는 분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하찮은 작은 분량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부러 중요한 소량에 대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찮은 작은 분량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저 품질로 인한 비용을 모두 합쳐도 소액의 비용을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접근은 중요한 소량 분량의 제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500종류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분석을 통해 그중 50종류의 분량을 선별하였으며 이들 분량으로 인한 비용이 전체 분량 비용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는 이 50개 중요한 소량의 분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장과 기술자를 투입합니다. 우리는 불량품의 비용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우리는 성공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호하며 50개 중요한 소량의 분량 중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450개 하찮은 많은 분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접근법이 있는데 첫째는 집합적으로 하찮은 많은 분량에 대해 접근합니다. 둘째는 개별적으로 하찮은 많은 분량에 대해 접근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하찮은 많은 분량 가운데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집합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일한 기본적인 공정에서 공동 품질의 특성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수많은 카탈로그 아이템을 만듭니다. 시계 공장에서는 많은 사이즈와 샤프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공정 계열에서 모든 시계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화학적 공정을 통해 같은 많은 종류의 페인트를 만듭니다. 동일한 전기적 공정을 통해 대규모 직접 회로의 많은 카탈로그 아이템을 만듭니다. 같은 개념이 이들 모든 공정에 적용됩니다. 제압샵에서는 작업 지시의 잘못은 많은 제품 분량의 중요 출처가 됩니다. 하찮은 분량이 많지만 작업 지시 과정으로서 소수의 중요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970년 후반까지 이 하찮은 많은 분량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서구에는 이에 대한 방책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자는 관리자와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찮은 많은 분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관리자와 기사는 할애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인에게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1962년 이래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백만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것을 QC 서클이라고 부르며
1962년 이래 글자 그대로 많은 하찮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서클이 어떻게 관리자와 기사가 얻은 결과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1970년) 후반기에 시작하여 서구의 회사들은 그 QC 서클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념이 서구에서 실제로 뿌리를 내리고 효과를 보았는지는 1980년대 후반까지도 자신 있게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회사 중에는 문을 닫은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품질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가지고 품질 관리 서클 개념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들이 하찮은 많은 문제 해결에 관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중요한 소수의 문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선착순으로 착실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제 변화에 대한 저항을 검토해 봅시다. 진단과 치료는 기술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단 원인을 알면 치료를 계획합니다. 그 이유는 용이합니다. 즉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장애물에 봉착하는데 그것을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은 각종 출처, 관리자, 감독자들, 기사들, 노동조합 및 작업자들로부터 나옵니다. 공통되는 점은 저항에 대한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이유는 비논리적이며 또한 무분별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변화로 인한 혜택을 받을 사람으로부터도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시작했을 때 두 가지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기술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사회적 영향은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기인됩니다. 기술적 변화 이면에 편성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불청객입니다. 따라서 변화의 저항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사회적 중대성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이와 같은 예를 제공하느냐? 관리자도 기사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술자는 행동과학자와 특수한 문화인류학자입니다. 문화인류학자는 인간사회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는 공동의 목적에 종사하는 인류의 집합체입니다. 남쪽 바다 섬마을의 원주민들도 한 사회입니다. 그것은 주물 공장의 철구와 같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의 중요한 발견은 모두 사회가 예외 없이 문화의 형태를 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잘 결속된 관습, 상태, 신앙, 전통 및 관례 등입니다. 이 문화 형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진화가 되면 그 문화 형태는 영구화됩니다. 새 회사의 직원들, 불악에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 공장에 새로 고용된 신입사원 모두 그 문화 형태를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새 직원들은 그들이 이 문화 형태에 동조하지 않으면 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문화 형태는 모든 사회에서 중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그 변화가 사회 안정에 끼칠 위협을 연구 검토할 때까지 기술적 변화에 대하여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저항은 유리한 변화로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문화적 가치면에서 어떠한 지불을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선에 대한 제창은 이 사회의 문화적 형태에 어떤 위협을 내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회답으로서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변화에 대한 많은 제창자들은 문화적 저항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합시다. 우리 기술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한 교육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 역시 이 문제에 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창자들은 경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잘못이 생기고 손해 출처가 되며 제창자 자신들도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교육으로 이 손해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재창 초기의 교육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돌아갑시다. 이 변화에서 어떤 위협이 문화적 형태의 영향을 나타내는가? 이들 위협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인력은 사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저항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진술된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의 혼합입니다. 즉, 잡음과 신호의 혼합입니다. 예를 들면 20세기 초기에 철도는 석탄 기관차로부터 디젤 기관차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기관차의 화부의 수요가 한정을 가져왔습니다. 그 화부는 야만적 저항을 했습니다. 진술된 이유는 공공안전이었습니다. 현실적 이유는 분명히 그들의 일자리와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디젤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게끔 충분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관차와 화부들은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생산성을 포함한 한 개의 사업 계획이 일단의 작업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그 위협은 감독자에게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자체 검사를 위하여 생산 작업자는 훈련하려는 계획을 토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결실이 되면 결과는 7명의 검사자의 업무가 제거됩니다. 그 대신 그들은 그 감시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디트의 업무는 생산 작업자들의 검사 결과를 오디트하는 것입니다. 검사자들의 감독자들이 그 변화에 저항을 하는데 여기서 많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제시되지 않은 한 가지는 이 변화가 그들의 일을 덜 중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진실한 이유는 숨겨지기 쉽습니다. 시계 공장에서 보다 정밀한 게이지를 부서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즉시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관리자들의 무절제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들은 그들 자신이 게이지를 설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측정하는 기술자이므로 거리 측정에도 역시 기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완화시키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무렵 그들은 게이지 전문 회사의 진짜 기술자로부터 다이얼 게이지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문화의 형태가 너무 단단하게 짜여져 있으므로 새로운 진리를 거부하게 됩니다. 새로운 신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14세기 동안 놀라운 사실은 기존의 신념에 의한 모순과 싸웠습니다.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증명은 감동 깊은 기술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들의 구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종교서적, 존경하는 선생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 같은 신념은 자기 자신의 감각으로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 주위를 도는 태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신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즉, 구신념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천문학 대장을 소각해버렸습니다. 문화 형태에 관한 얘기는 교육적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은 변화에 대한 저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인류학자는 매우 건전합니다. 그들은 도로의 규칙을 전파했습니다. 참여한다면 문화인들은 그 변화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참가해야 됩니다. 피스톤 링의 폐기물 계획에서의 주물공장 관리자들을 상기해 봅시다. 그는 계획 운영, 자료 검토, 이론 구성 및 새 발견으로서의 도전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것은 계획 수립 참여에 도움이 됩니다. 소요가 분명해지므로 그는 즉시 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주조장 지배인의 참여 없이 연구를 한 그 기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수공, 깨끗한 분수공을 위하여 구멍을 확장하려는 제안에 대한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던가? 그는 그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안된 의약품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참석했을 것입니다. 검토 결과 좋은 약이라면 사용 가능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외된 것에 대한 분개는 기술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제2규칙은 위협과 관련하여 변화의 장점을
문화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며 변화의 재창자와 함께 수용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위협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전 세대를 통하여 수용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차의 화부와 지구 중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과거에 빛의 성질에 관한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즉, 커퍼스큐라 이론과 웨이브 이론입니다. 전자가 가장 인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파장 이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임스 락 맥스웰 씨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커퍼스큐라 이론을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웨이브 이론을 믿는다. 왜냐하면 커퍼스큐라 이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시계 공장 관리자는 다릅니다. 보다 정밀한 게이지를 구입하려는 제안은 그들의 자존심에 일대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밀한 이점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6개월 후에 그 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분명히 기존의 문화의 변화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즉,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요술장의 기합소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공정을 취급하는 대신 그들은 나름대로의 방편, 숙고 및 장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아리의 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미닭이 품은 계란에서 21일 만에 병아리가 생깁니다. 수천 년 전에도 21일이었습니다. 사람 중에는 진보가 없다는 사실에 붕괴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달구지로부터 제트 비행기로 발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하는데 21일이 걸립니다. 여기 계란의 부화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왜 버진 버너처럼 적용하지 못하는가? 한번 해볼까요? 부화는커녕 익어버렸습니다. 로버트 윌렘 버진은 이 전보 기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변화를 반대하는 한 감독자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버진 버너를 그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다시 기대치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문화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작은 규모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관련 위험을 감소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밖의 일을 피하십시오. 문화 형태의 중요 이점은 예언입니다. 뜻밖의 일은 예언에 대한 충격이며 작품의 방해가 됩니다. 변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옳은 시기를 택하십시오. 또한 도로의 다른 규칙은 지역적인 문제와 함께 제안을 허둥지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주 제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문화를 인정하는 지도력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문화는 그 자체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흔히 비공식적입니다. 지도력을 납득시키는 것은 문화를 납득시키는 하나의 긴 걸음입니다. 존엄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시다. 고전적인 것은 호도운 실험에서의 리얼리 아셈블리 연애와 같습니다. 그들의 생산성은 좋은 조명 혹은 빈약한 조명 밑에서 계속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실에서 그들은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만일 내가 그 문화의 구성원이었다면 나의 위치가 무엇이 됐을까 하는 것을 발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직접 그 저항에 대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겠지만 설득해 봅시다. 그렇지 못하면 응분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응분에 약간의 양보가 뒤따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안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특정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안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회 환경을 바꿉니다. 모두 안 되면 잊고 맙니다. 100% 제안을 받아들인 회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의 요점에 대해 복습을 할까요? 사회는 아무리 그 수가 작더라도 안전에 위배되는 불량을 용서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추세는 분당 부품에서 허용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품질 계획 수립을 통해 백분율 단위의 불량 수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pm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ppm 수준에 도달하려면 품질 과학자 혹은
품질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드문 불량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불량 노트로부터 보다 좋은 노트의 샘플을 통해서 혹은 100% 전수 검사를 통해서는 해결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이 많은 불량은 원래 공동체를 전시한다는 견제하에서 계획대로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지배인과 기사가 하찮은 많은 불량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경제적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개별적으로 하찮은 것의 많은 불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작업 부대가 필요하며 경제적입니다. 모든 변화는 두 가지 변화로 구성되며 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입니다. 사회적 영향은 사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산업 조직은 또한 문화 형태를 진화시키는 인간 사회입니다. 문화 형태에 대한 기술적 변화의 영향은 사회적 영향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제창하는 회사는 문화 형태에 대해 제기된 변화의 영향을 진화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변화의 제창자는 문화, 참여에 대한 원리, 충분한 시간 제공에 관한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까지 변화의 제창이 연구 부문에서 문화 형태의 존재를 좁힐 때 회사의 최초 계획을 재검토하십시오. 그들은 문화 형태에 관한 그들의 제안의 영향을 평가했습니까? 제창은 문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도로 법규를 이용했습니까? 여러분들의 현 계획에 관하여 제창된 변화와 조우하는 저항의 성격을 검토하십시오. 진술된 이유와 진실한 이유 사이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도로 규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십시오. 또한 15장을 위한 교재를 읽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